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39페이지예요. 239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금융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해드렸죠. 자, 부동산 금융을 크게 우리가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나눠봤습니다. 대부분 이루어는 뭡니까? 주택 금융이다. 아시겠죠? 이때 주택 금융을 다시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때도 주요 내용 뭡니까? 주택 소비 금융이다. 결국 주택 담보대출이라고 했지요. 자, 이 시험 우리가 이제 주택 담보대출 이관에서 많은 제도들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설명드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자율, 즉 금리 결정 이론이 있는데 이 과거에 경제학자들이 금리 결정 이론이다 이걸 발표하면서 대체 때 물가는 안정적이다 이 같은 가정에서 금리 결정을 발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어빙 피셔는 경제학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물가 자체도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의 식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발표인데 바로 이 식입니다. 자, 명목 이자율이다. 우리 명목 금리로 표현합니다. 자, 이자율은 금리가 되겠죠. 자, 명목 이자율, 명목 금리는 실질 이자율, 실질 금리로 표현하겠습니다. 실질 금리 여기 어떻게 기대 또는 예상 인플레이율을 가산한 값이다. 이 식을 하나 발표했다는 이야기야. 누가? 미국의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가.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실질 금리가 2%로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2% 일정한데 예상된 인플레가 3%라는 이야기예요. 3% 그럼 더해주면 명목금리는 몇 프로가 됩니까? 5%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실질금리는 2%로 일정한데 인플레율이 5%라는 이야기예요. 5% 그럼 명목금리는 몇 프로가 됩니까? 7%가 되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실질금리가 일정한 가정하에서 이 사례 보니까 인플레율이 어떻습니까? 2% 상승했죠. 2% 상승하니까 정확히 명목금리도 몇 프로? 2% 상승하더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실질금리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결국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실질금리가 일정하다 가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피셔 후학들이, 피셔 제자들이 이 사실이 맞는가 검증을 해봤어요. 안 맞더라냐 안 맞더라. 실질금리 변하다는 이야기 변하더라. 그렇지만 검증 사실은 뭡니까? 인플레 이 자체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어떤 피셔 이야기가 맞더라는 이야기예요. 맞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통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역시 실질금리는 변하지만 인플레 자체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 밝혔다라는 겁니다. 여튼 우리 이를 통해서 인플레율이 명목금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물론 피셔가 이야기처럼 실질금리가 일정하다면 인플레율이 변한 만큼 명목금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여튼 인플레는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발견한 학자 이름을 따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피셔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피셔 효과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것은 피셔 방정식 일동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질 금리를 한번 구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실질 금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 금리라서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율을 빼준 값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처럼 인플레가 반영된 후에 금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명목 금리가 되어 있고, 다음 인플레가 반영되기 전에 금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실질 금리가 된다. 이렇게 이내부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또 이내부터 해서 이제 나갑시다. 주택 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 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금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고정 금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 금리가 있다. 물론 최근에는 혼합형 금리다. 이런 상품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대출 기간이 20년이에요. 대출 기간이 20년이다라는 겁니다. 20년이 대출 시점에 대출 초기가 되겠죠. 이때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초기에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대출금리가 자, 연 5%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연 5% 결정이 됐으면 결정된 대출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고정이 되어 있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시장금리가 어떤 관계없이 대출금리는 자, 연 5%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대출 기간 동안에 자,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예를 들어서 연 5%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대출 기간 동안 차입자와 대출자가 약속한 바에 의해서 대출금리가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변동금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대출 만기는 대출기간 20년이에요. 20년인데 대출 초기부터 5년 여기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 대출기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겠다. 결국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여 있지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혼합형 금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겠죠. 대출 시점에 대출금리 결정인데 연 5% 이렇게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연 5% 금리 결정되면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출금리는 이 기간 동안 5% 고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시장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예상합시다. 시장금리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자, 이래서 시장금리가 연 6% 이렇게 상승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교시면 시장금리와 자, 대출금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금리를 우리 시험에서는 약정금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약정금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정금리는 말 그대로 약속된 금리다. 쉽게 대출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저당금리 표현할 수 있지만 대출금리다 생각하시고, 이 사례 보니까 시장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6%. 그리고 약정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5% 되겠지요. 5%. 그래서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해서 약정금리보다 즉 대출금리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차입자 입장이면 쉽게 이정하세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6% 이자율에서 이자 낼 걸 고정금리니까 5% 이자율에서 이자 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차입자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차입자는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6% 이자율에서 이자 받을 걸 결국 5% 이자율에서 이자 받잖아요. 뭐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자,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가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피셔 방정식 이걸 통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고정금리 이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로 뭘 하려고 할 것인가? 고정금리 상품에 대출 금리는 뭘 할 것인가? 바로 피셔 방정식한 명목금리 이걸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이생하시면 되겠어요. 자, 벌써 이제 고정금리는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고정이 되겠지요.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대출 시점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게, 이처럼 예상된 인플레가 반영된 게 바로 뭡니까? 명목금리가 되겠지요. 명목금리. 그래서 고정금리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로 주로 뭘 많이 활용한다? 명목금리. 이걸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명목금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질금리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가상한 값이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이상하지 이야기요. 실질금리는 2% 일정한데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 3% 예상했다는 이야기. 이게 또 인플레 3% 예상했다. 그럼 예상 인플레가 3%지요. 자, 이걸 더해준 게 바로 뭡니까? 명목금리 몇 프로입니까?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3%는 잘 보세요. 3%는 자, 예상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입니까? 예상 인플레지요. 예상 인플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 5% 이걸 어떻습니까? 이제 대출금리로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시면 연 5%
이렇게 고정률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 어때? 6% 상승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가 6%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실질 금리는 2% 일자다면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라는 겁니까? 4%가 된 셈이지요. 4%. 이때 잘 보세요. 4%는 예상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입니까? 실제 인플레예요. 실제 인플레. 자, 잘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이때 3%는 뭡니까? 예상 인플레였죠. 그렇죠? 이때 4%는 뭡니까? 실제 인플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다면 시장률은 어떻습니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과거에 어때? 시장률 상승 이런 표현 나왔어요. 언제? 한 20년 전에. 지금은 이런 표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라고 가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았다. 이건 뭡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지만 적용되는 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고정금리 5%가 되겠지요. 고정금리 5%라서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5%라는 이야기예요. 5%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인플레이 얼마입니까? 4%. 그럼 실질 금리가 얼마가 돼버린 셈이에요? 1%가 돼버린 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다면 시장금리는 상승하죠. 그렇지만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니까 실질 금리가 어때?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실질 금리가 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럼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어때? 하락했지요. 유리하다. 이익이 되겠지요.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어때? 불리하다. 손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험은 지문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이래서 합시다. 자, 원리는 다 말씀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비법으로 이래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고정금리 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미리 대출 시험에 반영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 반영된 자, 피시자 방정 시간 명목금리 이걸 어때? 대출금리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때 명목금리다. 이 자체가 어때? 고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대출에 또한 고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고정인데, 자, 보세요. 이 명목금리는 쉽게 실질금리와 예상 인플레 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다면, 자, 보세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아요. 이 값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높아지면 당연히 둘 합한값은 똑같잖아요. 고정이 되니까. 그럼 실질금리는 상승한 셈입니까? 하락한 셈입니까? 하락한 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둘 더합은 항상 같으니까. 명목금리는 당연히 대출사 어때? 고정 금리라 했잖아요. 고정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높다면 결국 어때? 실질금리는 하락한 효과가 나타나. 바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죠. 아시겠죠? 네, 그럼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가 높다면 시장 상승하죠? 이래서 결국 실질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 참 실질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리하다. 이익이 되겠죠. 대출은 실제로 받는 금리 하락하니까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제 항상 여러분이 대출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왜 불리하고 손해를 보게 될까요? 바로 인플레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당초에 인플레를 4% 예측했다면 5% 주택담보대출 해줬을까요? 안 해줬겠지요. 인플레는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플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자율 변동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불리하다. 손해를 보겠죠. 따라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인플레 위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시장에서 없애버리려고 가까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개 신용은행이 인플레, 물가 상승 이런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시장에서 없애려면 시장에서 없앨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따라서 대출자는 이 같은 인플레이엄 이자처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여러 가지 방법들 고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이자율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자율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자율 조정이는 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변 이자율 방식도 있고, 조정 이자율 방식도 있고, 재협정 이자율 방식 여러 가지 있어요.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실수 마시고 여튼 이자율 조정의 상품을 총칭해서 뭐라 표현한다? 변동리 상품이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이자율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품을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 표현합니까?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차입자에게 전가식에서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저당 잔액이 있습니다. 저당 잔액은 뭐랍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저당받고 남아있는 잔액이다. 대출받고 남아있는 잔액이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 대출 잔액, 융자 잔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저당 잔액의 조정인 상품 우리가 이제 가격 수준, 저당 대출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대출자는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액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동 상품이 왜 나오게 되는지 배경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변동 상품은 뭐 때문에 씁니까? 바로 대출자가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인플레형, 즉 이자율 변동액을 전가시켜서 고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도 문제를 많이 넣으니까 우리 형 이렇게도 말 바꾸겠습니다.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고 본다면 실제 집에서 못 찾으면 이건 못 찾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가시키는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전가시킨다. 어떻게? 이자율 조정하거나 저당 잔액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 이때 이자율 조정 상품을 총칭했을 때 변동리 상품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니메이터에서 또 이 사실도 알 수 있겠지요. 그럼 대출자들은 고정리 상품을 판매하는 걸 선호할까요? 변동리 상품을 선호할까요? 변동리 상품을 선호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여하튼 인플레 위험이 있다. 즉 이자율 변동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하에서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고정에서는 대출자죠. 대출자. 고정에서는 인플레임을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변동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변동리 상품에서는 인플레임, 즉 이자율 변동을 누가 부담합니까? 차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자가 부담한다. 이처럼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임이 높아서 인플레이가 심해서 시장금리가 약정 금리보다 더 높아지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대출자는 어떠냐? 인플레이엄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자율 변동을 안게 된다. 이걸 차입자에 전가시켜서 이자율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고정금리 연 5%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대출 후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 4% 이렇게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또 비교해봅시다. 자, 시장금리가 있고 자, 약정금리가 있다. 약정금리는 대출금리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시장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4%죠. 4%. 약정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5%다. 따라서 시장금리 하락해서 약정금리가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또 이제 우리가 차입자와 대출자의 손익을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4% 이자율에서 이자 내도 될 걸 5% 이하에서 이자 내겠지요. 그럼 차입자에서는 어때? 불리하다.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4%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받아야 할 걸 5% 이하에서 이자 받죠? 그래서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우리가 피셔 방정식 일통서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피셔 방정식한 명목 금리를 많이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명목 금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실질 금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가산한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이때 실질 금리는 2% 일정합니다. 당초에
예상된 인플레가 3%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명목금리 5%,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결정돼 대출 이후에 시장금리가 4%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이때 실질금리가 일자다 가정하에서는 인플레이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2%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찾아보세요. 이때 3%는 뭡니까? 예상 인플레지요. 다음 2%는 뭡니까? 실제 인플레라는 이야기예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도 낮다는, 인플레가 덜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시장금리는 어때? 하락하지요. 그렇지만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 5%라는 이야기예요. 5%. 그럼 자, 현재 인플레는 2%인데 실제 금리가 몇 프로 돼버린 셈이에요? 3% 돼버린 셈이다. 알 수 있겠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 더 낮다면 시장금리는 하락하지만 적용된 금리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 금리가 어때? 실질 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질 금리가 상승 효과가 나타날 때 차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는 금리가 어때? 상승하다, 불리하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금리가 상승하다,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원리를 다 말씀했으니까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고정금리니까 대출금리, 즉 명목금리는 어떻습니까? 고정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다면 결국 이 값이 어떻습니까? 이 값이 낮아지는 거죠.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다면 둘 합방값은 고정이 되니까 당연히 실질금리는 어때?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낮다면 고정금리 주택담보철에서는 실질금리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차입자에서는 불리하고 대출자에서는 어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차입자가 불리한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차입자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자, 보세요. 이제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4%였다는 이야기에서 약정 금리보다 더 낮아지면 그러면 예상보다 인플레가 덜 심했다는 이야기지요. 낮으면 이때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때? 4%짜리로 대출을 다시 이렇게 해서 5%짜리 이걸 때 갚아버리겠지요. 자, 이걸 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일명 대출 갈아타기. 그래서 그럼 우리 시험은 대출 갈아타기 이런 표현 안 나오겠지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초기 상환이다. 또는 중도 상환이다. 이런 표현 쓰겠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상환이다. 또는 중도 상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기 전 변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최근에 또 단골 메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초기 상환, 중도 상환이 이루어진 조건이 뭘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하세요. 고정리 주택담보철에서 초기 상환이 이런 조건은 뭡니까? 시장금리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어때?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시장 금리가 어때? 약정 금리가 어때? 더 낮아야지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린 거 어때? 갚아버린다 할 수 있겠죠. 이 조건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기 상환은 고정리 주택담보철에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조건이 뭡니까?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상승이 아니죠.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가 더 낮아졌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면 대출자 입장에서 수익성은 향상될까요? 악화될까요? 악화되겠지요. 그래서 대출자는 어떻습니까?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본적으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대출자입니까? 차입자입니까? 대출자. 그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직접 부담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이걸 또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주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자는 이래야죠. 좋다. 너 조기 상환해라. 대신 어떻습니까? 수수료 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조기 상환 또는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덜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인플레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더나 시장리가 하락하게 되면 대출자는 어떻습니까?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시켰을 때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대출자 입장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 주택담보출하에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예상보다 실제 인플이 더 높으면 이때 어떻습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 금리가 하락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률을 안게 되는 거지요.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 조정하기도 하고 저당 잔액을 조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 고정리 주택담보철에서 예상보다 실제 인플이 더 낮더란 이야기예요. 낮으면 당연히 시장금리는 하락하겠죠. 그렇지만 실질금리가 상승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래서 대출자는 조기상환에 따른 위험을 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조기상환 위험을 차입자에 전가시켰던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변동금리 상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변동금리 상품인데, 우리 앞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처럼 변동리 상품은 무엇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위험이다. 누가 누구에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보완되었다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전가시킵니까?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전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 상품 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로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정리 상품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로 뭘 많이 활용했어요? 명목금리. 이걸 많이 활용했죠? 명목금리. 그렇지만 변동상품은 대출금리를 어떻게 할지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만약 이때 우대금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대금리가 있다. 그럼 잡았을 때 우대금리라는 것은 금리를 어때? 우대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금리를 우대준다는 얘기는 대출금리를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낮춰주겠다는 뜻이에요? 낮춰주겠다. 그럼 대출금리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우대금리는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빼줘야 되겠죠. 우대금리는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대금리는 없다라고 가정합시다. 없다고 가정하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때 여기에 기준금리로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뭘로 쓰냐? 여기 따라서 상품이 어때?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널리 쓰는 거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기준금리로 CD금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CD금리 많이 활용했는데 CD는 양도성 예금용서예요.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다라는데 이때 CD 양도성 예금서는 은행이 발행합니다. 뭐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발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CD 금리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금 조달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CD 양도성 예금서 만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되는 게 91일짜리예요. 3개월 만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과거에는 3개월 만기의 CD금리 이걸 어때? 변동금리 상품에서 기준금리로 활용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마다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일 기준이에요. 그럼 토요일 일은 영업일이 아니잖아요. 발표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업일 기준으로 매일마다 발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CD 금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은행들이 CD 발행 통해서 자금 조달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잘못돼서 이처럼 은행이 어때? 총 조달한 자금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금이 총 조달한 자금인데 이 중에 CD 발행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 채 6%도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전체 조달한 자금 중에서 6%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때? 자금 조달 비용을 대표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CD 금리가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문제가 있어서 새로 도입된 지표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코픽스라는 거예요. 코픽스. 선생님 도입된 게 코픽스다. 자, 이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다. 사실 이처럼 코픽스가 도입된 지는 몇 해 안 되었어요. 그럼 코픽스 이게 도입되기 전까지만 CD 금리 이거 하나만 배우면 됐었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코픽스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공부할 필요가 늘었죠. 코피 터진다. 코피 터진다. 이상하시고 코픽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코픽스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인데 먼저 잔액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고, 다음은 이제 신규 취급의 기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단기 코픽스 참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이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여기서 발표라는 겁니다. 발표인데 여기는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 취급 코픽스 이 두 가지는 전국은행협에서 매월마다 발표합니다. 매월 15일 오후 3시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15일이 영업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음 영업일날 발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잔액기준 다음은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는 매월마다 발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코픽스는 매주마다 발표하는 겁니다. 크게 중요성 없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세요. 잔액기준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는 어떻습니까? 매월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전국은행협에서 코픽스는 지수를 산정해내기 위해서는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8개 은행이 전국은행협회 자금들 관련된 비용을 정보 제공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전국은행협에서 가중평에서 지수로 만들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잔액기준, 신규 취급기준 이 두 가지는 매월이라 그랬지요. 매월이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 흐름인데, 자, 이제 벌써 매월 15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최근 2월 15일이 있었죠? 2월 15일에 발표를 한다는 이야기야. 발표했는데 2월 15일에 명절 연휴였어요. 공휴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표했겠죠? 안 했겠죠? 다음 영업일을 발표한다. 그래서 자, 아마 여러분이 달려보시면 알지만 2월 15일 이후에 첫 영업일이 2월 19일이 될 겁니다. 2월 19일이다. 2월 19일 이날이 월요일일 겁니다. 아마 잘못됐나요? 맞을 거예요. 29일 월요일날 이날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발표인데 이 두 가지는 매월 한 달 기준할 때는 항상 전달 말일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전달 말일이다 겁니다. 그럼 전달 말일이 어떤지 여기다 생각합시다. 말일이 자 일단 1월 31일이 되겠죠? 1월 30일이 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때 벌써 은행이 이제 이 8개 은행이 정보를 제공한다 했어요. 이 8개 은행이 언제 조달했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1월 15일 날 조달한 자금도 있을 것이고, 다음 지난해 12월 1일 날 조달한 자금도 있을 것이고, 지난해 3월 1일 날 조달한 자금도 있겠지요. 지금 언제 전에 상관없이 1월 30일 현재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 잔액에 대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에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게 잔액기준 코픽스예요. 잔액기준 코픽스. 그럼 잔액기준은 어떻습니까? 언제 조달하는지 관계가 없다. 여하튼 이날 현재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자금조달 비용을 가중평에서 산정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신규 취급은 한 달 기준 때문에 신규 취급은 이런 내용이요. 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조달한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는 비용을 가중평에서 지수로 만드는 게 어때? 신규 취급기준 코픽스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때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 기준 이 둘 중에서 시장의 영향을 더 빨리 반영은 뭐가 될까요? 신규 취급이 되겠죠. 이걸 설명해 주신 용어선을 다 해드린 겁니다. 자, 둘 중에 시장의 영향을 더 빨리 반영은 뭐가 된다? 신규 취급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최근 한 달 동안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상품도 있을 것이고,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 때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상품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여기에는 CD 금리나 코픽스 이 자체는 변동 상품에서 대출 금리가 되는 겁니까? 기준 금리가 되는 겁니까? 기준 금리예요. 대출 금리 아니에요. 기준 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CD 연동 주택담보주시다,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주시다 모두가 변동금리 상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과거에는
CD 금리를 많이 썼지만 최근 뭡니까? 코픽스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다. 물론 기준금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기준금리는 그때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부분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이제 발표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간다. 그렇지만 이 기준금리는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동의 상품은 인플레이션, 즉 이자율 변동을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전가시킨다 그랬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자율 조정서 전가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율 조정인데 뭘 조정하겠다? 기준금리 이걸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만기에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몇 개월마다 3개월마다 이자율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12개월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몇 개월마다? 12개월마다 이자를 조정하겠다. 다음 이제 6개월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때는 몇 개월마다? 6개월마다. 다음 12개월짜리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다 몇 개월마다? 12개월마다 이자를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발표 내용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변동 부분이 되겠지요. 변동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지금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함으로써 발표 내용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은행들은 어때? 주택담보대출에서 여러 가지 위험적 요인을 안고 있겠지요. 그럼 위험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으려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가상금리다. 그래서 가상금리는 개별은행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상금리 결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들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차입자의 신용도입니다. 차입자의 신용도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다는 이야기야.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는 위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대출하는 위험은 작아지겠지요. 차입자의 신용도가 좋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은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된 대가는 더 적게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어때? 가상금리를 낮춰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상금리가 낮아질수록 당연히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낮아진다. 다음 차입자의 신용도가 어때? 안 좋을수록 이제 과거에 연체 실적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취업 상태도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신용도가 안 좋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이 어때? 커지게 되겠지요. 그럼 위험이 클수록 위험 대가는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높이게 된다. 가상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금리는 어떻습니까?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 입장이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출금리를 높일 것이고 근데 대출의 위험이 줄면 줄수록 대출금리를 어때? 낮춰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가상금리는 개별은행 자체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 이 자체가 대체로 고정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가 이자율 조정지에서 변하기 때문에 투납한 건 당연히 어떻습니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동금리 상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대출 시점이에요. 대출 시점에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변동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우대금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구조가 되겠는데 이때 이제 기준금리로 뭘 쓸 것인가? 바로 6개월짜리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쓰겠다. 그럼 어떤 이제 대출시점이 예를 들어서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할자도 어떻게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 언제 발표했습니까? 2월달은 19일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날 발표한 신규 지배기준 코픽스 이거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발표한
이제 신규적인 코피스 보니까 어떤데? 자, 1.50%다 가정을 해봅시다. 1.5%. 여기에 가산금리 1.52%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투납관계 대출금리가 되겠지요. 대출이 몇 프로입니까? 3.02%가 되겠다. 이건 무조건 연율입니다. 이제 연 3.02% 이자율이 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까지 연 3.02% 이자율을 해서 이자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이 된 날 다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6개월짜리 지금 쓰고 있잖아요. 6개월마다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 현재 자, 전국은행에서 발표한 신규 지배금 코픽스를 보니까 물론 며칠 전에 발표할 수도 있겠죠. 예, 일단 현재 이날 기준해서 발표된 신규 지배금 코픽스 보니까 이제 자 1.48%로 하락했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락했더라. 그럼 여기에 가상금리 1.52% 더해주겠죠. 더해주면 결국 뭡니까? 대출금리는 3%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출금리 3%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밑에 결정된 3%, 일 가지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까지 이자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이 된 날 다시 또 이자를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예를 보니까 기준 금리는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은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상금리는 대충 한번 적용되면 고정된 구조다. 투합해서 대출금리 결정이니까 당연히 대출금리 어때? 변한다. 변동이 상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이 사람은 몇 개월입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럼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긴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할까요? 짧은 걸 원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인플레이션, 즉 이자율 변동을 차입자 때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자율 조정 주기가 긴 거, 짧은 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봅시다. 이제 자, 여기가 대출 시점입니다. 대출 시점인데 흔히 우리 시험에서는 대출 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출 시점에서 다른 조건은 다 같습니다. 대출 금액, 대출 기간 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 같은데 오로지 고정 금리가 적용되느냐, 변동률이 적용되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대출 시점, 대출 초기는 물론 대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겠죠. 하여튼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 금리와 변동금리 어디가 더 이자율이 높을까요? 고정금리죠. 고정금리 높다라는 이야기. 뭐 때문입니까? 바로 고정금리는 어때? 대출 기간 동안 예상된 인플레를 대출 여기 미리 반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시점 이걸 기준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어디가 더 높다? 고정금리. 어디가 더 낮습니까? 변동금리. 이분도 우리 지금 완전 단골 메뉴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대출 시점, 대출 초기를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고정금리가 더 높다, 변동금리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자, 여러분 교육동서 또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239페이지예요. 자,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번 챕터 양고래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채무 불이행위험이다 나와 있죠. 근데 채무 불이행위는 결국 뭘 합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자,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차입자. 그렇죠? 채무 불이행위는 그러면 누가 안고 있는 위험입니까? 차입자 안고 있는 위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채무 불이행위험은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다. 이런 정도로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위험 보세요. 조기 상환 위험이 있다.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얘기죠. 조기 상환 위험이다. 자, 이는 근본적으로 누가 안고 있는 위험입니까? 대출자죠. 자, 채무 불이행이면 누가 안고 있는 위험이에요? 차입자. 그렇지만 조기 상환이면 누가 안고 있는 위험입니까? 대출자.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봅시다. 조기 상환이란 차입자가 저당 대출의 만기 이전에 대출자에게 원가절 조기의 상환을 말한다. 그래서 만기 전 변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아래를 줄 중간점 보세요. 조기 상환이면 금리 하락기에 발생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조기 상환이면 근본적으로 대출자가 안고 있는데 언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가 언제입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한 경우요, 하락한 경우요, 하락한 경우. 그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약정 금리보다 낮았을 때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보세요. 자, 240페이지 보시면, 24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 한번 봐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이자율 결정 원리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건 고정상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율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 플러스 위협이 된 대가 플러스 예상 인플레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표현인데 이건 이제 피셔 방정식을 응용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피셔 방정식 연다면 고정상품에서 대출금리는 피셔 방정식한 명목금리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명목금리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실질 금리에 예상된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이잖아요. 더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재는 뭐 하나 더 들어있어요? 위협에 대한 대가가 더 들어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고려하면 결국 어때? 실질금리 여기 어떻습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실질이자율과 위험 대가 여기까지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중간점 보세요. 세 번째 터. 고정금리 저당대출과 변동금리 저당대출이다. 소개했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별표 5개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챕터는 별표 5개 넣으시고 양보로 1번입니다. 1번. 자, 고정금리 저당대출이다. 첫 번째 보세요. 전체 대출기간 또한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저당대출이다. 결국 대출기간 또한 금리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대출금리가 결정되면 대출기간 동안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 보시면 고정금리로 대출하게 되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자, 이처럼 이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이 경우가 되겠죠. 상승 경우, 자, 조달금리 상승이란, 자, 대출자에서는 조달금리가 상승하겠죠. 위험부담이 대출자에게 모두 전가되며 결국 시장금리가 상승했을 때 대출자는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금리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자, 이처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어떻습니까?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고정금리로 주택 담보해줬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하나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거나 낮은 경우가 되겠죠. 이때 대출자한테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부담하게 된다. 사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자, 금리 상승 하락 경우 모두 대출자에게 위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보로 2번 봅시다. 변동금리 저당대출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일정 기간마다 대출 이자율을 중간점 기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저당대출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변동사포는 어때? 기준 금리가 이자율 조정지에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변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41페이지예요. 자, 241페이지는 상단에 박스 들어있죠. 변동상품의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 금리의 가상금리를 더하는 구조다. 그래서 과거에는 CD금리 3개월짜리 많이 활용했다 그랬죠? 그렇지만 최근 뭡니까? 코픽스 이걸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그 아래 기준금리 바로 보니까 코픽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6개월, 12개월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를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를 보시면 자, 변동상품에서 금리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차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인플레 위험이다.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고정금리 하에서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대출자. 그렇지만 변동금리 하에서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차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3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3번 문제. 자, 주택 저당대출 설명하시다.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대출의 당시 약정 의미로 초기부터 만까지 원리금을 상환한 방식이다. 이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앞집은 고정금리 대출은 맞지요. 2번 봅시다. 사전에 약정 방법으로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은 뭡니까? 변동금리 대출이다. 맞죠?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사전에 약정 방법이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제 자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어떤 6개월짜리 신규 지배금 코핏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속에 약속한다면 결국 6개월마다 어때? 이자를 조정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사전에 약정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전에 약정 방법으로 일정일마다 대출금 조정은 뭡니까? 변동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출 기간은 이자율 변동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상품을 판매한다. 잘못되어 있지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보시면 되죠?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대출자는 자 인플레이엄, 즉 이자율 변동형을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뭘 판매하는 겁니까? 변동금리 상판매를 선호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3번이 잘못되어 있죠. 4번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이래 되어 있죠. 바로 이 케이스예요.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지면 고정대출 차입자는 어때? 조기상환 유인, 즉 원인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때 조기상환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5번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 높아지면 이래 있죠. 그럼 시장 이자율이 이처럼 약정 이자율보다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금리가 상승했다 그 이야기지요. 상승했다. 이때 대출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질금리가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 손해를 보게 되는 수익성은 악화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충학습 박스를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먼저 1번입니다. 초기 이자율이다. 우리에서 설명드린 우선 당월 메뉴로 했습니다. 자, 대출 초기 이자율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대출 초기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어디가 더 높다? 고정금리가 더 높다. 어디가 더 낮다는 겁니까? 변동금리가 더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두 번째로 보세요. 1번 두 번째로 보시면 자, 초기 이자율은 상환 기간 동안 이자율 변동이 없는 고정 이자율보다는 낮은 것이 보통이다. 뭐가? 변동 이자율이 더 낮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세요. 초기는 고정금리 이보다 어때? 변동이 더 낮죠. 이걸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변동금리가 더 낮다. 뭐가 더 높다? 고정금리가 더 높다. 변동이 더 낮다.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세요. 자, 이자율 조정 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형을 차입자에게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지요. 따라서 대출자들은 짧은 조정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이제 변동 상품의 문제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차입자 경우 장래의 월 부금을 이때 월 부금이다 이용화 나왔어요. 월 부금이다. 자, 이건 원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월 부금은 매 월마다 납입하는 금액이에요. 그럼 매월마다 납입하는 금액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지요. 결국 월 부금이다. 이 표현 자체는 뭐와 같은 말이에요?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상환액 이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차입자 경우 장래의 월부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이래서 하세요. 변동상품은 이처럼 자, 이자율 조정 주기에서 기준금리가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어땠는지. 자, 앞으로 이 사례를 봅시다. 이 사례 보면 자, 이때 이 시점에는 연 3%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제 자, 기준금리 6개월짜리 우리 신규 취득금 코피 썼죠? 1.48%였기 때문에 3%였다냐. 그러나 이 시점에는 이 자체가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더라. 그럼 결국은 향후에 대출 금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얼마큼 내야 되겠다. 이걸 정확한 예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래 월부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위한 가계산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자, 이자율 변동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이래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여기서 이해했던 내용이에요. 자, 인플레이엄 이자율 변동형이다. 고정리 상품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대출자.
그럼 변동상품은 누가 부담sem이에요? 차입자가 부담sem이 되겠죠? 좀 차입자가 이자율 변동을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뒷집은 채무 불이행 위험도는 고정 이자율 융자에 비해서 커진다. 결국 변동상품이 차입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커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 내용이 대부분 우리 시험 때 출제했던 내용들이에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교재 내용이 조금은 빈약합니다. 그래서 판서에서 설명 많이 드시니까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우리 시험은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저당의 상환 방법이다. 이부터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